반룡 인수한의원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텍솔과 이리노테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태음인 항암제 약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체질에 따라서 서양약도 체질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리노테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희수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물이 있고 천리포 수목원에 있다고 합니다. 예. 오랜만에 옛날 기록들을 들춰봤다. 2014년도 사상의학회에서 추천을 받아 당시 방대한 그때까지 자료를 모아서 가져왔는데 시간상 제한으로 짧게밖에 발표를 못하고 파묻혀뒀다가 오늘 손에 닿아서 옛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다. 이때는 매그놀리아 병원의 요코 선생 일본인이었을 때 알지 못한 시절이라 방지거 병원의 산부인과 과정이었고 현재 월곡동 온누리 산부인과 원장님 나우현 선생님과 협찬을 했다. 그래서 당시 대본의 자료는 나 선생님께서 사상을 이해하고 처방해 주신 덕에 통합의학의 길을 열 수가 있었다. 이 글을 쓰면서 항상 묵묵히 협조해 주신 나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인사를 올립니다. 당시 강의에 사용했다가 자료들 그대로 한번 올리고 한약과 양약의 체질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과정을 알 수가 있다. 이 자료들은 오래된 자료들을 당시 필름으로 CD가 구워지기 전에 자료들이고 강남 영상과의 이신영 원장님께서 대본 판독을 해주셨다. 두 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사상학으로 양방에 접근한 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편견 없이 평가하고 항상 잘 도와주셔서 사상학의 양방에 대한 분류와 협진이 가능하겠다. 나의 스승인 이신영 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젤로다는 소요민 약물이고 이리노테칸, 토폭테칸은 태음인 약물이다. 최근에는 태음인 약들이 표적 치료가 시작되면서 유방암이나 폐암, 신세포암 등에 사용되는 먹는 항암제들이 나왔지만 이전에는 태음인 약물이 텍솔과 이리노테칸 등의 고전적인 빈카, 알칼로이드와 몇몇 약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주사 항암제뿐이었다. 반면에 소음인들은 5FU 계열에서 발생한 녹시플로라이드나 젤로다, UFT 등의 먹는 항암제에서도 노약한 환자분이나 약물의 용량을 줄여 사용해야 하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었으니 소음인들의 실로 약물의 강도를 조절하기가 쉬웠지만 태음인들은 주사제밖에 없어서 체력이 안 되는 환자분에게 약을 같이 사용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다. 먹는 항암제는 어찌 보면 용량이 약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약으로 필로 복용해서 소화관을 걸치고 장에서 흡수될 일단 간을 걸쳐 들어간다. 이는 간에서 독성 해독을 가능하겠다. 이 독성에 대한 개념은 서양의학상의 학술적인 개념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한약적인 관념에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다. 간과 담에는 해독 작용이 있다. 그리고 간이 이제 화학 공장이죠. 유장관에서 소화 흡수된 음식이 약물이든 일단 소장이나 대장에서 흡수되면 간으로 간다. 간 문맥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 포탈 배인을 통해서 가죠. 여기서 물질들은 변화를 거는다. 인체 내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형을 가는데 이 변형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잘 흡수되게, 즉 야채를 삶고 볶아서 잘 소화 흡수되면서 독성을 빼들이시 체내에서 장관에서 흡수된 물질들이 우리 몸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키는 게 간의 역할이다. 간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어서 이들 물질을 변화시킨다. 엄밀하게 하자면 간은 독성을 증가시켜서 물질의 성향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독성을 약화시켜서 완화하기도 하지만 내가 말하는 해독작용이라는 이런 약성의 강화, 약화라는 개념이고 시토크롬 산화효소들에서 변형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키고 필요한 형태로 바꾼다는 개념이라 이 부분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 그래서 친수성 물질이 있고 소수성 물질 있죠. 물과 친한, 물을 좋아하는 필릭, 하이드로가 물이라는 뜻이죠. 필릭이란 건 이제 좋아한다는 거고 포도당, 아미노산, 전해질이 있고 소수성 물질은 지질이나 항암약물, 하이드로포빅, 싫어하는 거죠. 공포해야 되니까. 물에 녹지 않아서 특별한 배에 탑승해서 이동할 수가 있다. 실제로 간 일종의 거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중에서 친수성과 소수성이 있는데 친수성 물질은 간에서 일부 저장되거나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혈액으로 흘러들어가서 조직으로 가서 역할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혈액의 종착역인 신장으로 가서 배설이 된다. 그리고 소수성 물질은 물이 안 녹기 때문에 간에서 물에 녹는 형태로 변형시키어서 혈액으로 내보내는 입자나 큰 것은 담즙으로 배설한다. 이렇게 물에 녹는 형태로 변형을 콘주게이트 시키거나 결합시키는 거죠. 포합이라고도. 리포프로틴이나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동한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더 알고 싶은 분들 위해서 첨부하겠으니 필요한 분들은 보시기를 바란다.
또 주사제와 먹는 약의 차이는 주사로 투여되는 항암제는 혈관 내로 직접 고농도로 주입되면서 혈관 내피세포와 바로 접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항암제의 세포 독성 특징과 화학적 성질에 의해서 혈관벽이 자극을 받거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약물이 혈관 밖으로 노출될 경우는 조직괴사까지 유발할 수 있는 강한 국소 독성이 나타난다. 반면 경구로 복용되는 항암제는 소화관을 통해서 서서히 흡수돼서 간을 거친 후 전신순환으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혈중 농도 급격한 상승이 상대적으로 적고 혈관 내벽에 직접적으로 고농도 약물이 접촉한 상황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사 시 나타나는 정맥염이나 주사 부위 손상 같은 국소적인 혈관 손상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부작용 면에서도 훨씬 덜하다.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주사제는 2주, 3주에 한 번 시행한다면 이 부분을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하는 것이니 체력이 좋고 혈액량이 충분한 환자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기가 돼서 체력이 떨어지고 혈장량이 부족한 분들은 항암제를 아무리 체중에 따라서 용량을 정한다고 해도 유기능이 약해서 못 먹는 사람한테 3주분 하루 3끼를 한꺼번에 쑤셔넣는 거 마찬가지다. 반면에 먹는 항암제는 하루에 3끼씩 먹으니 부담이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항암제는 독성을 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용량이 도달해만 암세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견해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체력이 좋은 경우에 한해서이다. 독한 항암제가 체력저인 환자들한테 들어오면 체질에마저도 구토나 손발이 통증 저림부터 여러 가지 골수 억제 문제가 발발하면서 오히려 그나마 하던 일상생활마저도 불가능할 수 있어서 이런 점에서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 오늘 나에게 다가온 태음인 환자분 위암이 재발해서 간전이게 돼서 그동안 치료받던 영동세브란스를 포기하고 작년에 오십니다. 한약과 최근 방사선의 텍솔 치료로 아주 좋은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는 CT를 가져서 고무적이었다. 지극정성이 따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고살핌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정성이 약물과 함께 하니 아주 좋은 결과가 오신 것 같다. 나중에 한번 이분 자료도 올려볼 생각이다. 그런데 그간 텍솔을 5, 6차 시행했는데 내가 부르니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신다고. 80이 넘으셨는데도 지치는데 지지 않고 손발 저림도 심하지 않고 여상하다고 하신다. 평상시와 같다는 거죠. 예. 한자투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근데 같은 텍솔 사용하는데도 손발에 통증이 일주일씩 가는 분도 있다. 그리고 머리털도 빠지시다가 다시 난다고 하신다. 완벽히 빠지는 거 아니라 다시금 새로 항암 도중인데도 나오고 있으시다. 이런 부작용이 체질에 맞는 약을 써도 나오고 안 나오고는 체중의 차이가 아니라 체중을 이루는 단백질, 지방, 수분 중에서 혈액을 이루는 수분량이 적기 때문이다. 똑같은 체중이라도 지방이 적고 혈류량이 많은 분들은 항암 독성이 덜 발생하고 같은 체중이라도 이 체중이 지방 쪽으로 많고 혈류가 적은 분들은 훨씬 심하게 발발한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혈류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결국 물과 국물을 많이 마시는 게 항암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를 늘리는 것이다. 항암제가 간을 거친다고 해서 항암제의 독성이 단순히 해독돼서 사라지는 것이나 간은 약물을 무조건적으로 해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효소 반응을 통해서 약물을 변형시키는 대사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약물은 비활성화되지만 많은 항암제는 오히려 활성화되거나 독성이 유지된 상태로 전신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경구 항암제는 주사 항암제에 비해서 국소적인 혈관 손상을 줄일 수가 있지만 항암제의 본질적인 전신 독성, 혈관 내피 기능에 대한 영향이나 혈전,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부작용은 여전히 발생할 수가 있다. 즉 손상의 형태가 국소적인 직접 손상에서 전신적인 기능적 변화로 바뀌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구 복용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상황을 줄여서 국소 손상을 감소시키지만 간을 거친다고 해서 항암제의 혈관 독성이 근본적으로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약물의 작용은 형태만 달라져서 전신적으로 지속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내가 설명했듯이 3주분 밥을 한꺼번에 먹다가 체하는 것과 하루하루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을 먹는 것과 차이 또는 간과될 수가 없다. 이리노탁한 귀여운 식물은 캄프토스테아 아큐미나타다. 서해안의 태안에 가면은 한국으로 귀한 식물학자 민병갈 씨가 사제를 털어서 만든 천리포 수목원이 있다. 우리나라 재벌들도 잘못하는 일을 개인이 열심히 사제를 털어서 식물을 수집하여 만든 식물원이다. 세계적인 식물들을 콜렉션에서 구축했다. 모았다는 거죠. 자연과 식물에 매료돼서 귀화돼서 1970년에 시작했고 지금 무성화 볼거리가 많다. 이 천리포 수목원에 내려가면 온실에 내려가기 전에 몇 그루에 캄프토
캄포테카 나무가 있다. 키가 매우 높아서 우뚝 솟아있다. 캄포테카 아크민타에서 캄포테신이라는 천연 화학 물질이 추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리노테칸이 만들어진 것이다. 토포테칸도 같은 캄포테신의 유도체이다. 데리버티브스. 이는 모두 태음인 약물이다. 그리고 이 약물이 태음인 약인 것을 알게 된 것은 2002년도 몇몇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서이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다음의 사례이다. 이리노테칸 사용한 소음인 대장암 환자. 이 환자는 2002년 8월에 대장암 관전이로 발견되었다. 소음인 항암제인 5UF와 활성형 엽산제인, 이것도 엽산은 소음인 약이죠. 루코보린, 폴리닉 엑시드와 함께 엽산이라는 뜻이죠. 태음인 약물이 이리노테칸을 병행하는 폴피린 요법을 사용했다. 2002에서 8월에서 10월까지는 폴피린 2차 시행 후에 10월 사진을 볼 수 있듯이 확연한 종양 성장을 보였다. 이를 양방에서 항암제가 안 듣는다고 한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항암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5FU보다는 이리노테칸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5FU 소음인 약물이죠. 그 힘이 1이라면 이리노테칸은 추록컨대 3 내지 4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2회나 했으니까 마이너스 6 정도 타격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암이 이쪽으로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도 막 지금 여러 군데 더 먹었죠. 결과 이렇게 나오자 주치는 항암제가 잘 안 받는 것 같으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하면서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는 양방 선생님 입장에서는 분명 듣는 분도 있지만 효과가 없는 분은 매우 빨리 거꾸로 암이 프로그레스 진행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바이다. 그래서 환자는 2달을 쉬다가 병을 옮겨서 자기 친척 있는 병원에 가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조금이라도 연장이 된다는 생각으로 2차를 더했다. 그리고 나빠져서 2003년 4월 당시 필름 사진을 가지고 나에게 방문했는데 내가 특별한 약을 써줄 정도의 상황이었다. 완전 해골처럼 마른 얼굴에 복수가 차가지고 배는 빵빵해지고 왔는데 이틀 뒤에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결국 강력한 태음인 약을 소음인과 같이 쓴 덕에 이렇게 빨리 나빠졌다고 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3이 계속된 거죠. 하면 할수록. 이번에는 유방암 때 소음인 환자가 잘 유지되가 텍솔과 나벨빈, 태음인 약이죠. 둘 다 2차에서 급격히 나빠진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이리노테칸이나 텍솔이나 소음인에게는 무시무시한 약이다. 반응을 안 한 게 아니라 죽이는 약이다. 나 분류에 따르면 텍솔의 태양성이 있기 때문에 태음인 약이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하고 다음이 이리노테칸이다. 전반적으로 태음인 약들이 소음인 약들보다 더 강력하다. 그래서 오히려 태음인들은 소음인 약을 쓰면 좀 버틸 수 있는데 소음인들은 태음인 약을 못 버티죠. 잘.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꼭 항암제 때문이 아니라 환자 상태가 급성기가 돼서 체력이 떨어지고 몸의 면역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느냐 반문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 사진 보기 바란다. 이 환자는 유방암 수술을 2년 만에 재발해서 폐로 전이가 되고 그분을 수술했는데 다시 수술 후 재발한 환자이다. 불과 텍솔을 2차 사용하고 47일 만에 급격한 종양 성장을 보였다. 위에서 보이는 간부위에 다르지만 역시 똑같이 매우 빨리 프로그레스 됐다. 진행됐죠. 세 번째 사진 모두 다 압니다. 종양에서 공기가 눌러져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 완전히 폐에 지금 공기가 있어요. 시커먼데 완전히 없는 걸로 나오죠. 우측폐가. 콜랩스된 허탈된 거죠. 부분이 같이 나서 우측폐 전체를 먹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환자는 당시 눌려가지고 지금 이 폐엽에 공기가 안 들어간 거죠. 나한테 와가지고 잼자와 한약으로 소음인 약이 잼자는 급격히 종양이 소실이 되고 콜랩스도 소실이 했다. 이신영 원장님께서 확인해준 체스트다. 방사선과 전문의. 이 환자들은 항암제보다는 말기가 돼서 저절로 잘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경우에도 약을 사용해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약물을 바꾸자마자 회복이 됐다. 이 환자를 담당했던 주치의부는 내가 잼자로 바꿔달라고 주장을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했다. 당시 나 원장님과도 교류가 있기 전에서 뾰족히 항암 부탁한 분이 없어서 주치의를 통해서 바꾸려고 시도를 했고 물론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텍솔은 태음인 약이라고 주장해. 그리고 잼자가 소음인 약이라고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다고 전해라. 그럼 분명히 선생님이
무척 화를 내실 거니까 그 말을 좀 들은 다음에 며칠이나 살 수 있는지 물어보라. 아마도 3, 4주 말씀하실 거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못 해주냐고 주장을 해라. 약간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죠. 격장법 아닙니까? 상대방을 분노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티칭하고 나서 보냈고 예측대로 속 좁은 양방 선생님이 내가 예측한 대로 이야기를 했다. 환자는 2시간을 싸고 내게 책임져야겠다는 각서를 받아라고 해서 내가 각서를 써줬다. 그리고 나서 잼자를 해줬고 다음의 결과다. 물론 이건 이제 AI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한데 이제 잼자를 먹고 나서 암세포가 많이 줄었죠. 예. 치료가 되면은 그게 개통을 먹건 소통을 먹건 의사 마음은 이에 대해서 연구지심이 들어야 한다. 어떻게 치료된지 생각해보고 연구해봐야 한다. 환자는 의사나 제약회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의사나 제약회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벽이 높은 의사와 환자 간의 간격이 이를 잘못 성립시켜서 만들어진 문제다. 과학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워서 실제는 사실 깊이 들여다볼 생각도 않고 그저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워서 한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하나 현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임상실험의 데이터는 체질을 고려하지 않는 통계에 불과하다. 통계를 가지고 괜히 척도하고 약물을 사용하다 보면 무리가 오기 마련이다. 완벽치 않은 통계 자료 우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현재 서양의학 수준이다. 앞으로 개인 체질에 대한 팔마코 제노미닉스가 그 약물이란 뜻이죠. 판마코는 제노미닉스는 유전학이죠. 더욱 발달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간혹 좋은 선생님도 만난다. 환자분과 오랫동안 치료하다가 친해진 선생님 중에는 이런 견해를 받아들여서 약물을 수정해 주신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의학은 치료가 성공할 때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거지 치료 실패하고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태도이다. 그래서 결국 동서양이 손을 맞잡고 가야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쇠이고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이 나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우리는 똑같은 이리노테칸이 태음 환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음에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아무 원격적이어야 되면 작동 그건 매우 심각한 것이지만 나인 태우는 환자분들은 사기 중에서도 일기가 있고 이기가 있고 그야말로 사기 중에 사기가 있다. 그런데 항암제를 잘못 사용해서 나빠진 경우에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고 매우 늦게 발견해서 나빠진 경우는 많이 결과가 다르다. 후자는 그런대로 병이 많이 진행해서 항암제 안 쓴 경우죠. 아직 버진 처녀인 상태에서 항암제와 한약만 잘 맞으면 극효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체력 여부에 따라서 항암제에 손대면 안 되는 거죠.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연장만 되다가 끝날 수도 있다. 이 환자는 그야말로 처녀 환자다. 남성이지만 아직 항암독을 안 맞은 버진 환자이다. 초진시단은 왜 간이 이렇게 됐나 생각했다. 가서 해보니까 간이 아니고 대장암 관전에다가 폐 간이 전이된 경우였다. 수술은 엄두도 냈고 양방에서는 그냥 호스피스를 권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나한테 찾아온 것이다. 수술이 불가능한 거대한 대장암 폐전이 간전이 환자로 23cm 정도로 수박만한 종양이 있다. 엄청 크네요. 네, 여기 보면. 우측에 보이는 사진의 원형 점선 부위가 다 간전이다. 당시 필름 사진이라 전체를 잘라 수록했다. 그래야 나는 한약과 이리노텍한 단독으로 권유했다. 태음인 환자겠죠. 그리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9개월 동안 현격하게 종양이 줄었다. 폐전이 소실되고 간전이도 최적 대비를 한다면 어림잡아도 길이로 3분의 1 정도 줄여 보이니 이는 체력으로 말하면 세제곱이죠. 27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4에서 5%로 95%가 소실된 것으로 봐야 된다. 줄어들긴 했죠. 여기 지금 콩팥이 있고 척추가 있고 지금 간인데 좀 줄어들긴 했죠. 여기 다 있었는데. 예. 그래서 여기는 모든 환자가 한 달 이내 모든 의사들이 한 달 이내 죽을 거라고 했죠. 이 환자의 이리노토칸을 적용한 것은 나의 방법이라서 보험 적용이 될 수가 없었다. 특히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되지 못하고 단독이라서 비보험으로 진행했는데 당시 아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한 달 비용이 드는 것으로 한다. 운동권이 아들이 보험이 안 되니까 심평원에 질의겸 항의를 했고 당시 나 원장님께서는 좀 곤혹을 치르셔서 결국 항암이 중단됐다. 그리고 환자는 관계가 이렇게 소원했자 나에게도 오지 않고 기도원으로 들어갔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부인께 찾아와서 그간 고맙다고 전하면서 아마도 8개월 정도 연장이 더 되었다고 하니 한 양방 치료를 끊고 기도원 가서 단식하고 생식하다가 재발해서 돌아가신 걸로 추론된다. 간의 대사와 친수성과 소수성.
친수성 물에 친한 거고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거죠. 예. 물과 섞이지 않고 이동을 위해서 특수 단백질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약물 등은 모두 장관에 습득돼서 간이 포탈배인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됐다. 간은 일종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다. 유부에서 수입된 해외 상품들을 검수하고 변경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 보내고는 보세 창고라고 보면 된다. 쓸만한 것은 바로 내보내고 불완전한 해외 수입품들은 좋은 곳이고 다음에 내보낸다. 완성품들은 대부분 친수성이고 물에 잘 녹는 불완전한 중간 가공품 대부분 소수성이라서 간에서 뭔가 조작이 필요하다. 즉 물과 친한 물에 녹을 수 있는 친수성 물질 중에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전해질 그리고 일부 수용성 약물들이 있다. 이들은 간의 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을 통해서 조직으로 이동해서 역할을 한다. 또 요남은 포도당은 일부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대사가 돼서 간의 역할 중에 하나죠. 예, 저장이 되는 거예요. 글리코겐. 예. 그래서 근육이나 간이 이제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사용해서 창고에서 방출한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바로 흘려보내거나 일부는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인자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혹은 미니멀 메타볼리즘, 최소한의 대사, 신진대사라는 물질로 간에서 거의 변화 없이 통과해서 전신순환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간에 저장되고 대사가 되기도 한다. 즉 포도당의 일부는 글리코겐 저장해서 간에 쌓아두기도 하고 아미노산을 간에서 일부 단백질인 알부민을 합성하기도 한다. 운반에 사용되는 단백질이나 혈액 응고인자, 코아귤레이션 팩터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배설을 쉽게 하거나 독성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대사를 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전신세포로 순환하면서 들어가서 각 조직에서 에너지 돼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크게 보면 혈액은 도로이고 조직은 제각각 다른 부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보면 된다. 진수성 물질은 장관에 흡수된 이후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운반체 없이도 혈액 속에 용해된 상태로 이동하면서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되면 이미 수용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소수성 물질과 달리 복잡한 변환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이 일부는 간세포에서 에너지 저장이나 합성 과정에서 활용되고 나머지는 큰 변화 없이 간을 통과해서 전신 혈류로 흘러가서 각 조직으로 분포해서 필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후 역할을 마친 물질이 과잉 상태에 있는 물질들의 혈액에 따라서 신장으로 이동해서 사구 제거를 통해서 걸러지며 일부는 세뇨관에 재흡수되지만 재흡수되지 않은 물질들은 최종적으로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된다. 필터레이션 앤 익스크레션. 이 과정에서 친수성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지질 운반체나 담즙 배설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하고 직선적인 경로를 따라서 체내 순환과 배설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필수 친수성 물질들은 신장에서 거의 완전히 재흡수돼서 다시 혈류로 돌아가고 필요시 각 조직에서 에너지 생산이나 단백질 합성이 사용되면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간이 조절자로서 농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신장이 최종 배설을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질의 형태는 물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소수성이라고 한다. 이는 위장이 흡수되고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된다. 그리고 시토크롬 P450계열의 효소에 의해서 1차 변화를 거치고 이어서 콘주게이티드 반응을 통해서 친수성으로 변한다. 쉽게 말하면 간에선 이런 지질 형태를 물의 녹도로 변신한다. 지질은 리포프로테인이나 단백질 거기에서 혈액 속을 이동한다. 입자가 작은 것들은 일부는 역시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하지만 입자가 큰 지질은 담즙으로 배설되면서 다시 장관으로 들어가서 장내 세균에서 다시 분해돼서 소장에서는 일부 재흡수돼서 간과 장관을 순환하면서 사용되기도 하고 아닌 것들은 대변으로 빠져간다. 이런 소장에서 재흡수돼서 사용되는 물질은 합성적으로 엔테로, 장애, 헤파틱, 간, 서큘레이션이라고 한다. 순환이라고 한다. 장간 순환인가요? 이 중에서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은 약물이나 호르몬이다. 많은 경우 일부 호르몬은 알부민과 결합해서 이동한다. 그래서 친수성 물질이 직접 헤엄쳐서 가는 것과 달리 소수성 물질은 알부민이라는 수송선을 타고 가는 일부 항암제나 엔세이드 그리고 비스테릴성 소염 진통제죠. 항생제 일부와 이러한 알부민이라는 수송선을 타고 간다. 이는 가역적이다. 즉 항상 필요하면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역적 결합입니다. 알부민은 운반의 수송소이자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는 수송소이다. 석유를 싣고 가는 유조선과 같은 것이다. 호르몬 일부는
알부민과 결합하지만 또 다른 것은 글로불린과 결합니다. 즉 알부민이 아닌 단백질 수송선을 타고 가는 갑상선 호르몬, 사이록신, 바인딩, 글로불린, 성호르몬도 바인딩 글로불린, 코티졸도 바인딩 글로불린. 성호르몬 코티졸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죠. 그리고 리포프로틴, 리포는 지방이고 프로틴은 단백질이죠. 지단백이라는 수송선을 타고 가는 것이다. 이것은 지질 전용 운반체로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들이 이를 이용한다. 약물과 호르몬은 혈액이라는 수용성 환경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백질과 결합하는데 대부분의 소수성 약물은 알부민을 가급적으로 결합해서 운반되면 이때 결합된 상태는 저장고 완충작용 역할하고 실제 양리작용은 유리된 형태에서 나타나면서 한편 호르몬의 경우는 알부민과 비특이적인 결합 분배라 갑상선 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나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같은 특이적인 운반 단백질과 결합해서 보다 정교하게 농도 활성이 조절되므로 약물과 호르몬의 혈중 이동은 알부민을 중심으로 하되 각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 결합 형태를 함께 이용하는 구조를 이룬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텍솔이나 이리노테칸들이 항암제나 지질과 결합시켜서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내부에 핵폭탄을 실어서 보내기도 한다. 아브락스는 나부 파클리탁세일이다. 알부민과 결합해서 종양이 알부민을 연료로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트로이 목마를 실은 것이다. 이리노테칸 상품인 오니바이드는 지질과 결합해서 이점을 발휘한다. 이리노테칸을 리포좀에다가 지질막에다 넣은 지형으로 서서히 방출되고 드러그 익스포저가 증가한다. 약물의 이제 노출이죠. 이는 종양 조직 내에서 축적을 용이하게 해서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약물이다. 항암제와 알부민 결합에 있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건 뭐 다음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항암제는 혈액 속에서 알부민과 결합된 형태, 유리된 형태로 존재하면서 실제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유리염 약물이기 때문에 알부민 결합률이 높은 항암제는 처음에는 작용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지만 알부민으로부터 서서히 떨어져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급격한 독성을 줄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된다. 반면 알부민 결합률이 낮은 항암제는 혈중에서 유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투여 직후 빠르고 강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급격한 농도 상승으로 인해서 또 독성 또한 크게 나타날 수가 있으며 작용 지속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암 환자에서는 영양 상태 저하나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알부민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결합되어 있는 항암제가 더 많이 유리되면서 예상보다 강한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알부민 결합 특성은 단순한 운반의 개념을 넘어서 항암제 효과와 독성 그리고 치료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종양은 빠른 성장과 증식을 위해서 다양한 영양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 존재하는 알부민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면 이 과정에서 알부민의 세포 내로 유입된 이후 분해되어서 아미노산 공급으로 일부 활용될 수가 있으나 이런 현상은 종양 성장의 주된 기전보다는 여러 영양 획득 경로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오히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알부민이 결합된 항암제를 종양 내부로 효과적으로 전달한 치료 전략이 개발돼서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알부민은 단순히 종양을 키우는 물질이라기보다는 종양과 약물 전달사에서 양면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성공적인 암 치료에서 체질이 결정이 되고 체질이 결정된 항암제를 사용하더라도 환자 상태 즉 몸무게뿐이라 실제 혈액력이 고려되고 운반 수잔 등이 결합되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